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채널의 매니아인 40대 남자입니다. 여기 사연은 평범한 이야기가 없어 제가 사연을 보낼 일은 없겠구나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6개월 전 저희가 벌어졌던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야기를 보내면 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실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네요. 반전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오는 사건을 낱낱이 써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재미를 느끼실 테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은 밥차를 하셨는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지방으로 출장을 가셨는데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졸음운전을 하시다가 낭떠러지에 추락해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저는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곧 현실의 벽을 마주치게 되어 사회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가난했던 부모님이 남겨주시고 간 게 하나도 없었으니 스스로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했답니다. 부모님과 살던 월세방을 빼고 가격이 싼 고시원에 들어가 낮에는 학교를, 밤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벌이가 좋진 않았지만 굶지 않고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네요. 그리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으면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라도 대학에 갔겠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공부와 담을 쌓아버렸으니 자연스레 대학을 포기하고 20살이 되자마자 카센터에 취직해 열정페이를 받고 일했답니다. 기본급이나 최저시급이 정해지지 않은 88만원 세대로 수년 동안 일하며 돈을 모으지 못했지만 많은 기술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여러 번 도전해서 취득하게 되었고 20대 중반에 다른 카센터로 스카웃을 받고 떠났을 때부터는 월급다운 월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앞만 보고 일했더니 서서히 돈을 모아가기 시작해서 30살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3년을 더 열심히 일해서 저만의 카센터를 차리게 되었어요. 은행 빚이 절반이나 되긴 했지만 젊은 나이에 사장님이 되어 무척이나 기뻤답니다. 저는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홀로 카센터를 운영했어요. 그것 또한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랬죠. 하늘에 있는 부모님이 저를 도우려고 하셨는지 매일같이 차를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제가 벌어들이는 돈은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나중에 직원을 2명이나 구해봤는데도 일선과 자리가 카센터가 좁아서 고칠 차들이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카센터 2곳을 인수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연매출로 따지자면 4억 정도가 되었고 제가 가져가는 돈은 1억 5천만 원이 넘었답니다. 이 정도면 목표했던 것보다 성공한 건데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카센터 일은 직원들에게 맡길 수 있어서 그 시간에 다른 뭔가를 해보기로 했답니다. 평소 자동차 부품이 비싸게 느껴졌던 저는 저렴하게 부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이면 어떨까 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부품 개발자들을 만나 보다 저렴하게 자동차 부품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부품은 특허까지 냈고 전국에 유통시키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부품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해서 카센터의 수익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또 다른 부품 개발과 유통을 위해 출장을 떠났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힘이 들긴 했지만 돈 버는 재미가 있어 열정적으로 일했죠. 제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일 말고는 아무런 취미 활동도 연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아래에 피부치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아온 지 23년이 지나올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렸더니 사무치게 외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돈도 잘 벌고 있고 자리도 잡았으니 다른 꿈을 꾸었죠. 여우 같은 마누라와 결혼도 하고 토끼 같은 자식도 낳아서 무한한 사랑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군데 말을 했더니 지인들이 발벗고 좋은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자들과 선을 봤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한 번의 만남으로 그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카센터 근처 미용실 사장님이 단골 손님 중 저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여자를 소개해줬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롯이 그 여자만 보였답니다. 첫눈에 반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걸 40살이 되어 알게 되었죠. 세경씨, 저 세경씨한테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다고요. 네? 정말요? 저를 좋게 봐주셨다니 감사하네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읍시다. 저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만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세경 씨를 처음 본 순간 제 아내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나 세경 씨나 나이가 좀 있으니 좀 서둘러도 나쁠 거 없잖아요. 저를 보자마자 결혼까지 생각하시다니 너무 민망해요. 세경 씨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엷은 미소를 보이다가 이내 제 마음을 받아주기로 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청순 가련하고 청상 여자인 세경 씨를 만나면 만날수록 제 짝이 분명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저희는 5개월의 아주 짧은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마음이 급한 제가 청혼을 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가족이 없는 저는 세경 씨를 소개해줄 사람이 없었고 세경 씨는 홀어머니가 계셔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인자한 모습이 돌아가신 엄마를 회상하게 만들었답니다. 세경이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미인인가 했더니 어머님을 빼다 박았네요. 아이, 나보다 세경이가 훨씬 예쁘지. 세경이가 내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인기가 엄청 많았어. 또 자녀를 만나기 전까지 쫓아다니는 소리가 한둘이 아니었네. 이야, 그럼 저 완전히 횡재했네요. 그렇게 인기 많은 여자가 저를 선택해줬으니 완전 봉 잡은 거죠. 맞네. 자네는 봉 잡았어.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보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아주 어렵네. 이 세경이가 번 돈은 거의 다 내 약값으로 나가서 가진 게 없어. 내가 혼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해봤는데 에이,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 미안하지만 자네 돈으로 혼수를 마련하고 나중에 내가 주면 안 되겠나? 아유, 당연히 제가 마련해야죠. 그리고 갚으실 필요 없으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능력 있는 사업가입니다. 고맙네. 그럼 자네만 믿고 내 딸에 맡김세. 그런데 자네 카센터랑 개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며? 실례되는 질문인데 자네 한 달에 얼마나 버나? 아이, 실례라뇨. 이제 한 식구가 될 텐데 당연히 물어보셔도 되죠. 제가 한 달에 버는 수입은 3천만 원 정도 돼요. 어머나, 그렇게 잘 벌어? 우리 딸이 남자 잘 만났구만. 팔자가 피게 생겼다고. 다행히 예비 장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빨리 결혼하겠다는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저나 세경 씨는 결혼식에 부를 사람이 많지 않아서 스몰 웨딩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신혼생활 3개월 차까지는 얼마나 행복하던지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했나 싶을 만큼 후회가 들었답니다. 아내를 더 빨리 만났더라면 더 오래 행복을 느꼈을 테니까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 결혼 생활을 100% 만족하진 못했어요. 결혼한 지 4개월이 지나자 장모님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박서방, 내가 말을 안 해서 모르는 건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 정말 답답하네. 내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힘들게 사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가만히 있는 건가? 용돈 때문에 그러세요? 장모님, 제가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으신가요? 뭐야? 나보다 귀한 딸이 데려갔으면서 꼴랑 100만 원씩만 주려고 한 거야? 자네 이제 보니 도둑놈이 따로 없구만. 그리고 박서방 자네가 능력 있고 돈도 잘 버는데 장모인 나한테 많이 베푸면 덧나는가?
다른 집 사이들은 장모한테 외제차도 사주고 명품도 신상으로만 선물 받는다더라.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 여행에 해외여행까지 아주 호강하면서 산다고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나? 그런데 나는 이게 뭔가? 돈 잘 버는 사이를 뒀는데 꼴랑용도 100만 원이라니. 자네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장모님 말씀을 듣고 제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장모님. 앞으로는 장모님이 원하는 만큼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사이 못지않게 명품도 많이 사드리고 형편이 좋아지시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쯤에 장모님께 아파트도 안쳐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까지 준다고?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그럼 매달 내가 달라는 만큼 돈을 주도록 하고 비상시에 쓸 신용카드도 하나 놓고 가게. 우리 사이 최고? 네, 장모님. 앞으로는 사이자랑 많이 하고 다니세요. 저는 괜한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아 장모님이 해달라는 것 이상으로 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모님은 사이 덕에 제대로 보고 싶다며 여행도 자주 다녔고 매달 백화점 쇼핑에 수백만 원씩 카드를 긁으셨습니다. 처음엔 아까운 생각이 들긴 했지만 돌아가신 엄마 대신 효도를 한다 생각하고 아낌없이 퍼주었네요. 그리고 장모님만큼이나 아내도 180도 변했어요. 수수하고 꾸밀 줄 모르던 아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는 건 기본이고 씀씀이가 너무 커서 감당이 되지 않았답니다. 여보, 요즘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나는 여태껏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쓴 적이 없다고. 그런데 당신이랑 살면서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을 쓰는 것 같아.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잔소리하는 거야? 당신이 버는 돈이 얼만데 그깟 1,000만 원 가지고 그래. 그렇게 벌어서 나중에 저승 갈 때 싸갈 거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적당히 쓰면 좋겠다는 거야. 장모님께도 적지 않은 돈을 매달 입금해 드리고 있고 당신이 쓰는 생활비와 카드값이 너무 심해. 우리도 나중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좀 아껴야 하지 않겠어? 아이?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아이 타령이야. 앞으로 5년은 임신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내 씀씀이 가지고 시비 걸지 마. 아내가 당장 이세를 갖고 싶지 않다는 말은 진작부터 해서 배려하기로 했는데 5년이나 기다려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5년? 여보, 그럼 우리 나이 40대 중반이야. 너무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면 힘들다고 했어. 애는 당신이 가져? 내가 알아서 자식 낳아줄 테니까 당장은 나한테 임신하라 마라 하지 마. 그렇게 자식을 가지고 싶으면 나랑 엄마한테 더 잘해봐. 혹시 알아? 내 생각이 바뀌어서 더 빨리 애를 낳을지?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2배로 더 잘하도록 할게. 아내의 말 한마디에 장모님과 아내에게 더 많은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돈이야 계속 잘 벌리고 있었으니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베풀었네요.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고 장모님께 돈으로 남아 효도를 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장모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처가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밥이라도 한 끼 챙겨주시면 감동이라도 할 텐데 초대를 절대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처가에 찾아뵙겠다고 하니 바쁘다는 말씀만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이에 아내에게 장모님께 서운하다고 했더니 자기 엄마가 밥 해주는 기계냐며 저에게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노년을 즐겁게 보냈다고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느라 바쁜 건데 이해 좀 못해줘? 사이밥 차려주지 않았다고 불만이라니. 당신 엄청 보수적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부모님 없이 오랜 시간을 혼자 살았잖아. 그래서 장모님을 자주 뵙고 싶어서 그런 거야. 친엄마처럼 가까워지고 싶다고. 당신이 외롭게 살아온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한테 장모 노릇하라는 건 억지야. 아, 알았어. 당신 하는 말 이해했으니까 그만하자. 진작에 그럴 것이지. 그리고 우리 엄마 다음 달에 일본 온천 여행 가신대. 당신이 두둑하게 용돈 좀 챙겨드려. 또 여행을 가신다고? 여행을 한 달에 몇 번을 가시는 거야? 장모님이 가져가시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싫으면 주지 마.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이 둘이서 고생하며 살아와서 이러는 건 알겠는데 저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딸 가지고 장사한다는 말이 뭔지 뼈저리게 알 수 있었죠. 저는 카센터 운영과 자동차 부품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어서 매일 바쁘게 일하고 퇴근했어요. 또 부품 사업 때문에 지방과 해외에 출장 갈 일이 잦아서 일주일에 이틀에서 사흘을 집을 비웠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 씀씀이도 커지고 냉랭한 태도가 섭섭하긴 했지만 집을 떠나 며칠 얼굴을 보지 못하면 사무치게 그립더라고요. 평생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깊이 사랑해본 사람이 없어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출장지에 가서 아내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영상통화를 걸면 10번 중에 겨우 한 번을 받아주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하던 참이었어. 일은 무슨 일? 매일 보는 부부인데 출장 나가서 또 꼭 이렇게 확인 전화를 해야겠어? 내가 딴짓이라도 하고 있을까봐 이러는 거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당신이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건 거야.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당신은 나 안 보고 싶어? 맨날 보는데 보고 싶긴 뭐가 보고 싶으냐? 일하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고 와. 당신 주말 지나서 집에 오지? 일이 길어져서 다음 주 화요일쯤에 갈 것 같아. 그럼 돈 좀 붙여줘. 이번 주말에 엄마랑 둘이 여행 가기로 했어. 또 여행? 여보,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번 기회에 장모님이랑 더 친해지면 좋지 않겠어? 됐네요. 여자끼리 가는 여행이니까 괜히 낄 생각하지 마. 다음에 제주 나라 갈 때 같이 가든가. 그래? 그럼 꼭 제주도 여행 갈 때는 같이 가는 거야? 에휴, 알았어. 알았으니까 끊어. 나 피곤해. 아내는 신혼 6개월 뒤부터는 퉁명스러워졌고 저와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 겪는 과정이라 이해하고 지내려고 해봤는데 저는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길 바랬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의 잠자리도 피했고 작은 스킨십조차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잠을 잔 지 한 달이 넘었어. 난 당신이 아직도 처음 본 순간처럼 애틋하고 사랑스러워. 제발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당신 짐승이야? 부부관계는 서로가 원할 때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싫다 하면 기다려줘야 한다고. 나도 알지. 그런데 당신이 날 너무 많이 피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당신, 내가 남자로 보이지 않는 거야? 나한테 매력이 없어? 아휴, 당신 사람을 질리게 하는 거 알아? 당신이나 나나 40대야. 28 청춘이 아니라고. 스킨십을 피하는 건 당연한 일이란 말이야. 그래도 난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여자니까 계속 손도 잡고 싶고 잠자리도 매일 하고 싶단 말이야. 당신도 나랑 같은 마음이면 좋겠어. 노력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자 아내는 짜증스럽고 귀찮다는 듯이 알았다, 알았어. 한번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라며 선심서주듯이 말하고 잠자리를 가졌답니다. 이렇게 짝사랑하는 것 같은 결혼 생활이 6개월 더 이어지자 아내는 외박까지 일삼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두어 번 갔던 처가에 허구한 날 혼자 가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당신 처가에 다녀온 거 맞아? 다른 데 갔다 온 거 아니지? 그 질문의 요지는 뭐야?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다고 의심하는 거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들어 외박이 잦으니까 괜히 걱정이 들어서 하는 말이야. 인간아,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내가 밥 차려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날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 난 바람 같은 거 절대 안 피워.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아니라고. 또 이런 얘기하면 그땐 엄청 화낼 줄 알아? 알았어. 미안해 여보. 아내의 말을 믿긴 했지만 수상한 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센터 직원 하나가 저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사장님,
어제 놀이공원에서 사모님을 봤어요. 놀이공원? 그럴 리가. 집사람은 어제 장모님 댁에 갔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사모님이었어요. 그래? 누구랑 있었는지 봤어? 그게 제 눈으로 본 건 사모님 뿐이었어요. 누군가 놀이기구 타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 시선을 따라가 봤더니 젊은 남자였습니다. 직원의 말을 듣자 피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외박하던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는데 목격자의 말을 들으니 확신이 섰네요. 그게 정말이야? 젊은 남자랑 데이트하고 있다는 게? 놀이공원에 사장님 장모님이 같이 갈 일이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놀이기구를 타시겠어요? 맞아. 우리 장모님은 허리가 좋지 않으셔서 놀이기구를 탈 일이 없지. 자네가 중요한 얘기를 해줬네. 고마워.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겠죠? 이 얘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저는 사장님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이니라 말씀드렸어요. 그래, 잘했어. 이 얘기는 비밀로 해주게. 남의 가정사가 소문나서 좋을 게 없잖아. 그렇게 직원의 말을 듣고 나자 아내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사랑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혼을 해야 하나, 한 번은 그냥 넘어가야 하나,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해서 며칠 동안을 고민해봤는데 도저히 아내와 헤어지는 건 어려울 거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는데 처가에 간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었습니다. 상간남의 차를 타고 이동했으면 충분히 흔적이 남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아내를 불러앉히고 진실을 물었어요. 당신 바람 피우지? 솔직하게 말해봐. 뭐? 또 그 소리야? 내가 아니라고 했으면 믿어야지. 왜 아직도 의심을 하는 거야? 당신 의부증이야? 솔직하게 말해. 내 직원이 당신을 봤다더라. 놀이공원에서. 놀이공원? 아, 엄마랑 둘이 나들이 경 갔다 왔는데 그걸 본 모양이네. 그래서 직원이란 사람이 내가 상간남이랑 있는 거 봤대? 아니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젊은 남자를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봤다던데. 그리고 장모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놀이공원을 갔다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되는데? 놀이기구가 위험하거나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허리는 아프지만 여행도 다니고 나들이도 다니는 걸 몰라? 엄마가 회전 목마를 타고 싶다 해서 놀러 간 건데 감기 바람난 여편대로 뭐라? 못 믿겠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겠네. 기다려봐. 아내가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고 증거가 없어서 말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더군요. 엄마, 늦은 시간에 미안해. 그런데 엄마가 밝혀줄 게 있어서 전화 걸었어. 밝혀주다니 뭘 말이냐? 우리 어제 어디 갔다 왔는지 말해줘. 어제? 놀이공원 다녀왔잖아. 근데 그걸 왜 묻는 거야? 엄마 사위가 내가 놀이공원에 바람 피우러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확인시켜주려고. 글쎄 나더러 어제 놀이공원에 상간남이랑 간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거 있지. 지금 옆에서 같이 듣고 있으니까 엄마가 해명 좀 해줘. 뭐야? 감히 내 딸을 의심해? 박서방, 자네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장모님, 진짜 집사람이랑 같이 놀이공원에 가셨어요?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내가 자네한테 거짓말이라도 하겠나?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증거도 없었고 장모님까지 놀이공원에 함께 갔다고 증명을 해주시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요즘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둘이 아니야? 이번 달 용돈은 지날 때보다 적게 보냈나? 죄송합니다 장모님. 대금 치료할 게 많아서 돈이 부족했어요. 집사람 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네. 다음부터는 내가 치사하게 돈 얘기하지 않게 제대로 좀 보내게. 결국 저만 의심많은 남편이 되어 호되게 혼이 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살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스킨십이라면 경악할 정도로 싫어하던 사람이 제 몸에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저야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렇게 대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아서 연애 때 기분으로 돌아가 실컷 사랑했습니다. 얼마 뒤 제가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주차장까지 배웅을 해주었답니다. 자기야, 잘 다녀와. 나 없다고 울지 말고. 당신이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 걸 테니까 꼭 받아줘. 자기는 내가 그렇게 좋아? 하루도 안 보면 눈에 가시가 돋나? 당연하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난 아직도 당신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그렇게 사랑해주니 고마워, 자기야. 나도 앞으로 2배, 3배 더 많이 사랑해줄 테니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아내의 달콤한 말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출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숙소에 도착했더니 벌써 아내가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통화해보자 판단하고 업무에 집중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오랜 시간 회의하고 늦은 밤 다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받지 않아서 섭섭하고 자존심이 상했네요. 그런데 잠시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엄마랑 사우나에 있어서 전화 온 걸 몰랐네? 여기 여탕이라 영상통화는 안 돼. 사우나에 갔었구나. 시원하게 때 밀었어? 찌뿌둥한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래서 오늘도 장모님 댁에 가서 자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엄마 집 아니면 갈 데가 있겠어?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방금 누구였어? 목욕탕인데 왜 남자가 있지? 무슨 소리야, 남자라니. 어떤 아줌마 목소리가 걸걸해서 남자처럼 들렸나 보네. 자기야, 나 이제 그만 옷 입고 나가야겠어. 이따가 통화하자. 아내가 급하게 전화를 끊자 제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 두 눈으로 처가에 가서 아내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곧장 차의 시동을 켜고 4시간을 달려 장모님 댁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막상 초인종을 울리자니 밤 11시여서 망설여지더군요. 또 아내가 안에 없으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니 앞으로 벌어질 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가 서 있는 처가 현관문 앞에 다가오더군요. 바로 치킨 배달부였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며 장모님이 치킨을 받으셨어요. 저는 현관문을 잡고 장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집사람 안에 있나요? 그러자 장모님은 얼마나 당황했던지 치킨이 든 봉투를 놓치고 말았답니다. 박서방, 자네 출장 간 거 아니었나? 그런데 이 시간엔 여기는 어떻게? 확인할 게 있었어요. 집사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네. 때따라 오늘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는데? 예상대로군요. 집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나 봅니다. 오늘 여기서 잔다고 했는데 온 적이 없으니 상간남이랑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건. 세경이 친구 중에 혼자 사는 애가 있는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리러 갔을 거야. 박서방, 아직도 내 딸이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네, 의심하지 않기로 했지 않는가? 아까 전화 통화했을 때 분명히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한테는 사우나에 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됐습니다. 확인했으니 저는 이만 돌아갈게요. 장모님이 당신의 딸은 절대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라고 변호하는데 무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가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전화통화 속 남자의 목소리가 말이죠. 방금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죠? 그게 말이야. 내가 요즘 연애를 하고 있어. 자네한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네. 그럼 잘 가게나? 아니요. 안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 확인해야겠어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인 걸 보니 집사람이 여기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고 보니 치킨을 2마리나 시키셨네요. 집안에 누가 있길래 2마리나 시키셨죠? 비키세요. 현장을 잡아야 하니까. 글쎄, 아니라니까 그러네.
쓸데없는 의심하지 말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자빠져 잠이나 자. 현관문에 닫으려는 장모님의 손목을 잡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장에 남자 신발이 여러 켤레 있어서 의심은 곧 확신이 되었고 흥분을 한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와 이 역편내야. 당장 나오라고. 바람난 놈이라 손잡고 내 앞으로 나오란 말이야. 박서방 이러지 마 이게. 자네가 오히려 단단히한 모양인데 내 딸은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 감싸들지 마세요. 장모님은 사이가 둘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장모님 집안에서 바람을 피우게 내버려둬요? 아니 바람이 아니라니까. 아이 미치고 팔짝 뛰겠네. 제가 여러 번 소리를 지르자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저는 아내를 밀치고 안방에 있는 남자가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있던 남자는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어린 소년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꼬마 둘이 있더군요. 목소리의 주인은 변성기인 중학생 소년인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상가나무 어디로 가고 어린애들이 여기 있는 거지?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나가자. 어? 이 손 치워. 무슨 비밀이 얼마나 있는 거야? 이 애들이 누군지 당장 말해봐. 아내는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방 안에 있던 가장 큰 애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전화 속 걸걸한 남자의 목소리와 일치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아저씨는 누구신데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엄마? 진짜 이 사람이 너희들 엄마니? 네, 우리 엄마예요. 그제야 아내와 장모님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이 저를 집에 부르지 않았던 이유가 손주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고 아내가 호구한 날 처가에 가서 며칠씩 머물고 온 이유가 이거였던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보러 온 거죠. 그러니까 당신한테 아들이 셋이나 있던 거야? 나한테 처녀로 속이고 결혼을 한 거였어? 자기야 미안해. 처음에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거야. 상황 봤을 때가 되면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넌 나한테 사기를 친 거야. 장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나한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나한테 가져간 돈으로 얘네들을 키운 거예요? 내 돈으로 생판 모르는 남의 자식을 먹이고 입힌 거냐고요? 저의 분노에 장모님은 벌벌 떨면서 사과를 하더군요. 박서방, 진짜 미안하네. 세경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비밀로 하라 한 거야. 박서방, 자네 우리 딸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냐? 이 아이들은 내가 키울 테니 자네는 내 딸과 계속 살면 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애가 셋이나 딸의 여자였으면 장모님 딸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나 제대로 고소해서 두 사람한테 생지옥을 보여줄 겁니다. 장모님 인생 종쳤다고요. 그렇게 화를 냈더니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이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고생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주저리 떠들더군요. 자기야, 진짜 죽을 죄를 졌어. 그런데 내가 자기를 사랑한 건 진심이야. 당신과 결혼이 하고 싶어서 잠시 비밀로 한 거야. 야, 애가 셋이나 딸린 여자가 무슨 낯짝으로 총각하고 선을 보냐. 처음부터 넌 돈 많은 남자를 꿰찰 목적으로 날 만난 거잖아. 1년 동안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아온 건 물론이고 네 애새끼들까지 키웠더니 좋았냐? 얘네들 죄다 비싼 옷들 입고 있네. 이거 다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부잣집 자식들로 키우고 싶어서 날 꼬신 거구만. 그러자 장모님이 두 손으로 빌며 부탁의 말을 했습니다. 박서방 진정하게. 흥분하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대화하자고. 내가 아이들 데리고 떠날 테니 두 사람은 다 잊고 시작해. 애들하고 평생 자네와 세경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네. 박서방, 내 딸 없이 못 산다고 했지 않는가. 뻔뻔한 장모의 태도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아씨, 미쳐버리겠네. 두 사람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내 인생에 들어와서 이 사달을 만드냐고요?
자기야,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자기, 나랑 헤어질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했잖아. 제발 날 버리지 마. 새롭게 시작하자고. 당신이랑 아이도 낳고 잘 살면 되잖아. 내가 당신 꿈을 이루게 해줄게. 당신이 내 과거를 눈 감아주기만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어. 닥쳐. 당장이라도 네 따귀를 날리고 싶은데 애들이 보고 있어서 참고 있는 거야. 장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은 벌벌 떨며 고개를 떨구자 아내의 큰아들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우리 엄마랑 할머니한테 화를 내요? 우리 집에 갑자기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냐고요? 얘야, 네 엄마랑 할머니는 사기꾼이야. 아저씨한테 사기를 쳤다고. 그래도 너희한테는 가족이니 이쯤에서 끝내고 나가도록 하마. 당신, 이혼서류 보낼 테니까 조용히 합의혼으로 끝내자. 마음 같아선 이혼 소송으로 가서 끝장을 보고 싶은데 애들을 봐서 참는 거라고. 아내와 장모님은 끝까지 잘못했다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안 되냐고 빌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만정이 떨어져서 무조건 이혼할 마음이었어요. 딸린 년이 쌍판되게 철판을 둘렀냐? 그만 닥치고 떨어져. 장모님도 입 좀 닥치고 가만히 있으세요. 제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오자 아내의 큰아들이 화가 심하게 났는지 저에게 플라스틱 컵을 집어 던지더군요. 아저씨, 당장 사과하세요. 우리 엄마랑 할머니한테 욕하고 막말한 거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라고요. 그래, 너한테는 미안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니들이 무슨 죄가 있겠니? 앞으로 네 엄마랑 외할머니랑 행복하게 살거라. 아저씨는 이만 간다. 외할머니라뇨? 우리 할머니는 친할머니예요. 뭐? 친할머니? 네,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아빠의 엄마시라고요. 저는 한 번 더 뒤통수를 맞자 머리가 어질어질해졌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에게 해준 돈이 얼마인데 여태껏 아내의 전시모에게 애정과 돈을 갖다 바쳤단 겁니다. 장모님, 아니, 아주머니, 당신 누구세요? 나한테 장모라고 속인 당신의 정체가 뭐냐고요? 박서방. 내가 왜 당신 박서방이야? 이것들이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들고 등을 쳐먹어? 그러고도 니들이 사람이야? 당신들 둘 협의이혼 따위는 없는 줄 알아. 사기로 고소하고 혼인부유 소송을 하겠어. 그러자 아내의 시모가 불이 나게 애들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복의 박서방. 나 세경이 엄마 맞네. 내 아들이 죽고 나서 며느리가 아닌 딸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네.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어쨌든 난 생판남인 당신의 장모로 모셨고 애 셋이 딸린 여자한테 속아서 결혼한 피의자라고. 두 사람은 한 사람 인생을 망쳤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기야,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이렇게 빌잖아. 아까 말한 대로 합의 이혼을 하자. 나랑 엄마가 사기죄로 감옥에 가면 저 애들은 어떻게 살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었으면 피눈물 날 각오를 하려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너랑 네 시애미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려 주겠어. 두 사람은 넙적 엎드려 섞어대지하듯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마음을 먹은 저는 복수를 마음먹고 두 쓰레기를 뒤로하고 나와버렸답니다. 얼마 뒤 변호사를 선임해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은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서 혼인무효가 되었고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님이 애들 셋을 키우는 걸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고하더군요. 대신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줘야 해서 전처는 빚더미에 앉아 뼈가 빠지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해 듣기로 전처와 장모는 파출부와 택배 포장 알바를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개고생을 하고 있다네요. 뒤늦게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되고
참교육한 이야기를 주저리 떠들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쉽게 사랑에 빠져버린 제 탓으로 시작된 악연이긴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다음에 올 사랑을 성급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당분간은 일에만 집념할까 합니다. 그럼 이만 물러갈 테니 댓글로 제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